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분석할 데이터들은요,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 예측보다는 현재 거시경제의 여러 단면들이 서로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포트폴리오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26년 1월 12일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들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미국 경제가 꽤 힘들어 보인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아주 튼튼하다, 심지어 이례적일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 시기죠. 네, 바로 그 상충되는 신호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반된 신호들을 하나씩 좀 깊이 있게 뜯어보면서 지금 시장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또 투자자로서 뭘 가장 눈여겨봐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는 쪽이죠. 미국 노동시장의 경고 신호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차트가 바로 미국 경기 침체의 역사적인 선행지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차트는 미국의 U3 실업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 실업률하고요. 그 36개월 이동평균선을 비교한 겁니다. 붉은 선이 실업률이고 점선이 이동평균선이군요. 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 붉은 선, 즉 실업률이 점선인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교차 신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작은 움직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보기에는 작을지 몰라도요. 역사적으로는 이게 정말 무서운 신호입니다. 1950년 이후에 있었던 미국의 모든 경기 침체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 신호가 나타난 직후에 시작됐거든요. 와, 1950년 이후로 한 번도 틀은 적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뢰도가 그만큼 높은 지표죠. 이건 결국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이제 드디어 시차를 두고 노동시장의 심장부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런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기록이네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늘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주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AI 혁신 같은 새로운 변수가 과거의 경기 침체 공식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번에도 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룰 생산성 지표를 보면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지표를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는요. 이게 단순한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경제의 근본적인 모멘텀 둔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이 4.2%라는 수치를 넘어서는지 이 부분이 이 경고 신호가 진짜인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동시장 내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죠. 공식 데이터랑 실제 체감 경기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혹시 그걸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공식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 사이에 아주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괴리요? 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구인이직 보고서, 즉 졸스를 보면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꽤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졸스 데이터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민간 기업인 링크업이 매일같이 온라인 채용 공고를 집계하는 데이터를 보면요. 실제 구인 건수는 훨씬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통계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공식 통계가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되는 동안 시장의 실제 온도는 훨씬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공식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노동시장의 유휴 인력, 즉 슬랙이 실제로는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요. 당연히 앞으로 임금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공식 데이터의 안정성만 믿고 있다가는 시장의 실제 변화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혹시 구조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BCA 리서치의 두 차트가 그 답을 주는데요. 첫째는 고용할 수 있는 사람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른바 고용자 구직자 격차가 최근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둘째, 바로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지표의 변화입니다. 베버리지 곡선, 구인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나요? 네, 이 베버리지 곡선을 일자리가 줄어들 때 실업률이 얼마나 오르는가를 보여주는 관계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좀 줄여도 실업률은 크게 오르지 않는
아주 연착륙이 유리한 안전한 구간에 있었습니다. 일종의 공짜 점심이었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인율 4.5%라는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채용 감소만으로도 실업률이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손쉬운 디진플레이션 국면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공짜 점심은 끝났다. 아주 명확한 비유네요. 노동시장이 이전보다 훨씬 취약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노동시장의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가 아주 좋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바로 생산성 지표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지금까지 본 노동시장의 약화 신호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데이터가 바로 이 네 번째 차트거든요. 네. 3분기 미국의 비농업 생산성이 연간 환산 기준으로 무려 4.9%나 급등했습니다. 생산성이 이렇게 오르니까요. 기업 입장에서 제품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노동비용, 즉 단위 노동비용은 오히려 1.9% 하락했습니다. 4.9%라는 생산성 증가는 정말 이례적인 수치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것이야말로 경기 연착륙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임금을 올려주면서도 제품 가격은 안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렇죠. 마법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는 중앙은행에게 엄청난 정책적 유연성을 줍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범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강력한 생산성 데이터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근거가 되어주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방금 전까지 노동시장은 위태롭다고 했는데 갑자기 경제의 기초 체력인 생산성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성 급등의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과실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5번째 차트를 보시면 그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시간반 술질 생산량은 4.53%나 폭증했는데 노동자들이 실제로 손에 쥔 시간당 실질 보상은 오히려 0.38% 감소했습니다. 와, 그 격차가 엄청나네요. 생산성은 4.5% 넘게 올랐는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은 오히려 나빴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기업이익에 좋을지 몰라도 결국엔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죠. 단기적으로는 기업 마진을 극대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기반을 스스로 갉아막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창출된 이익이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에 거의 전부 귀속되는 이른바 자본 우선 체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고요. 그럼 이 불균형이 결국엔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 소비 위축이나 혹은 뒤늦은 임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이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고용비용 지수 ECI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이 긴장의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로 전가될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방금 지적하신 실질 보상 정체는 이미 소비자들의 재정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향후 3개월 안에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상환을 못할 것 같다고 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15.27%까지 치솟았거든요. 15.27%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건 코로나 팬데믹 초기의 충격 수준과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고금리란 그동안 쌓아뒀던 초과 저축의 소진이 맞물리면서 가계 재무 건전성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내부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위태롭고 생산성 향상의 이면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있고 그 결과 소비자는 빚에 허덕이는 모습이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의 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미국의 내부적인 약정이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차트를 보시죠. 네. 이것은 신흥국 주식과 선진국 주식의 상대 성과를 보여주는 장기 차트인데요. 지난 14년간 신흥국 주식은 선진국, 특히 미국에 비해서 정말 처참할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상대 성과 지표가 역사적인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4년간의 약세가 끝날 수도 있다는 신호로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지난 10여 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미국 예외주의와 달러 강세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거나 미국 이외 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자금이 구조적으로 미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자본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훨씬 더 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대한 흐름의 변화 가능성이군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혹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까? 아시아에서는 훨씬 더 극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8번째 차트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10년 만기 일본 국채, JGB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 국채, CGB 금리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거의 같아졌습니다. 와, 일본과 중국의 국채 금리가 같아졌다고요? 이건 수십 년간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죠? 두 나라 중앙은행의 정책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은 수십 년간의 완화 정책을 끝내고 긴축으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죠. 아, 그 상반된 흐름이 두 나라의 금리를 수렴시킨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아시아 지역의 안전자산 지형도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계산법을 완전히 바꾸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시적인 환경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극단적인 포지셔닝이 나타나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9번째 차트가 바로 그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이베인보스 ETF, 티커명 ZSL에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거래량이 폭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은 가격은 반드시 떨어진다는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쏠려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런 현상을 작은 보트에 한쪽에 모든 사람이 몰려서 있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포지션이 몰리면 보통 위험하다고들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은 가격이 예상과 달리 조금이라도 오르면 하락에 베팅했던 막대한 자금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서둘러 은을 다시 사들이는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즉,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비대칭적인 위험이 훨씬 커진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특정 방향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많이 봤습니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전통적인 지표와 이례적인 생산성 지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그 이면에는 소비자의 고통과 글로벌 자금 흐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그 자체입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시장의 균열과 소비자 재정 악화라는 중력이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례적인 생산성 급등이라는 부양력이 경제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의 싸움이 현재 시장의 본질인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생산성의 급등은 다가올 경기 침체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일까요? 아니면 불균형을 심화시키다 꺼져버릴 마지막 불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달간 자산시장의 경로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분석한 흐름들이 다음 경제 데이터 발표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향후 시장 국면을 판단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